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3기 신도시 5곳을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총 4건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두 정상은 비핵화 협상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과거사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는 점점 기대에 못 미치게 가지 않나. 공부를 이어나가기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의견 반영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히 공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국민들이 가졌던 희망처럼 했으면 좋겠고, 정말 안보에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혜택 부분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모시고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호에게 1년만 나라를 맡겨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무조건 이게 최선이다.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고집스럽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만나지도 안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의 쓴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 갖고 있지만 적폐 수사와 경제 정책 등 핵심 노선은 수정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또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취임사 때 분열 정치를 멈추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행보. 자, 강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취임 2주년 맞이하고 매일경제신문에서 국내 경제학자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A학점 준 사람 1명, B학점 12, C학점 24, D학점 35, F 28하고 평균 D학점이에요.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 이 궤도 수정해야 된다는 게 90%. 탈원전, 이거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게 95%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거 저는 그 신념을 존중해요. 근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진정한 정치가의 모습인데. 아니 근데 그건 대통령 발언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권력의 힘으로 또는 이런저런 연구의 힘으로 유야무했던 숱한 사회 불의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발을 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대통령이 관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문제 제기가 돼서 수사 선상에 있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 다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한다든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뭘 수사를 하라든지 말라든지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건 대단히 그럼 불리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근 뭐 버닝썬, 뭐 김학의, 뭐 장자연 그 전에는 무슨 그 육군 대장 박찬주 대장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 뭐 갑질 문화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그러니까 된다. 받아치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 대통령이 뒤에서 조용히 검찰총장 불러다가 김학의 잡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중적으로 한 게 그게 하나하나가 다 뭐가 연관이 됐죠? 경찰 비리, 검찰 비리 그런 것들이에요. 적어도 사회 정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여야 간의 협상 대상으로 삼거나 무슨 정략의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명분시키는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선진국 중에서 국가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 또는 총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게 하명 수사예요.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해갖고 뭐 쫙 몰고 가. 이게 기획사정이에요. 이런 하명 수사와 기획사정이 있는 선진국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수처 문제랑 이게 상권 분립 나라에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2년쯤 됐잖아요. 대통령께서 자기 철학은 갖고 있지만은 정책은 고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2년쯤 됐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거 방향 옳은데 이게 실행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조정해보자. 이런 여유를 가져야지 무조건 처음에 내가 먹었던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무조건 이게 최선이다. 현실은 최선이 아닌 걸로 나오면 이게 방향 옳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최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대통령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지금 야당과 제1야당과 지금 정부 여당의 지금 대화가 없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뭐 기본적으로 잘못이 항상 여당에 있지. 네네. 전국이 안 풀리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지. 여당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다고 야당 뭐 다 잘했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여당이 국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야당이 대응을 잘해서 이걸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럼 물꼬는 그럼 여당이 먼저 틀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이 뭐 먼저 틀어야 돼. 야당이 먼저 물꼬 들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세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정치를 했는데 지금만큼 진보와 보수가 확실하게 진영 논리로 분리돼서 갈등이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여당이 네. 야당한테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당은 또 실리를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게 저런 게 없이 아무튼 무조건 싸우고 보는 것이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주체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물밑 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국을 풀어가는 책임은 여당이 있지만은 여야라는 것이 이게 손빼도 맞춰야 소리가 나잖아요. 야당이 대응이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은 싸워도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민들은 한국당이 뭐 들어눕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 한국당 안은 뭐지? 일단 야당이 졌잖아요. 상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우리 안은 이거다. 이거 갖고 당신들 이만큼 양보하고 우리 이만큼 양보하고 하자. 이런 대화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내뼈 소리만 지르니까 전에 같으면요. 우리 때 같으면 일단 실패했잖아요. 1차적으로 상정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지휘부는 원내대표나 대표는 사퇴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잘났다고 싸울 게 아니고 당신들 실패했잖냐 이거야. 의원들이 들어눕자 그러면 들어눕고 오라 그러면 오고 다 했잖냐 이거야. 지도부 하는 대로. 그런데 뭐냐 얻은 게. 이제 화이팅!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나도 같은 다이지만 내가 볼 때도 좀 종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럼 그 뭘 갖고 뭐 야당이 얻으려 하는 건 뭔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을 보는 눈이 국민들이 썩 좋지 않는 거예요. 야당이 지지도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재호 고문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좀 단기전하고 중장기전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단기전을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 투톱 체제가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 고정 지지층이 무너졌잖아요. 집도끼들이 집을 나갔어요.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당 그 지지율이 탄핵 이후 역대 최고를 매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두 지도자에게 어떤 또 새로운 인생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저 유행가 그 아름다운 구석을 보면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공안검사로, 판사로 아주 범생이처럼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이런 살아온 사람들의 야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들판형 이 기질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게 있었구나. 또 다른 자아의 발견.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부산에서 하면서요. 그 표정이나 이거 보세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고 일신우일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자신의 약점도 좀 보완하고 이게 한 달은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한 2달, 3달 갔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과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이재호 고문이 우려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신 의원님 이야기도 맞는데 네. 그러나 이제 장외투쟁 하는데 우리 다 장외투쟁 고수들이잖아요. 네. 내가 원내대표 2번 하고 네.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네. 17개 시도를 휩쓸고 다니면서 해봤잖아요. 지금 이제 황 대표가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맨날 사무처에서 지구다로 전화해갖고 몇 명 동원해라, 30명 이상 동원해라, 300명 이상 동원해라 막 하잖아요. 그저께 한성교 총장이 무슨 욕했다면요. 그게 다 사무처에서 동원령 내렸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열받은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자유한국당, 가만둬도 자유한국당 손 흔들 사람들만 소복이 모아놓고 열내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국당 엑스맨이신 것 같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듣기만 했는데. 파이팅! 다른 당도 마찬가지야, 딴 당도. 지금 보면은 네. 한국당이 우리 신지호 교수는 네. 공무원, 공안검사, 판사 출신들이다 하는데 네. 얼마나 엉터리 투쟁을 하냐면은 자갈치 시장에서 장외 집회를 하면서 휴일날인 걸 모르고 하는 그런 비조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투쟁을 하더라도 대화는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내가 비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네, 네. 바로 이재호 장관하고 내 사이인데 네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특임 장관 하시면서 내 원내대표실로 와서 형님, 형님이 총리를 추천하시오. 그러면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려가지고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감사원장이 굉장히 잘한다. 영남 정권에서 호남 정권을 차별한다는데 호남 출신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이 형님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하고 가서 네. 추천을 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니까 네. 총리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때도 싸워요. 그렇지만은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대화가 자체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네. 네. 그러니까 양보는 강자와 가진 자가 해야지. 그럼요. 여당의 종국적 책임이라니까. 절대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이 양보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는요. 여당 원내대표는 밤중에라도 12시라도 집을 야당 원내대표 집 찾아가야 돼요. 네? 여당 원내대표는 권력 잡아다 오만하게 버틸 게 아니고 발에 불이 나도록 원내대표도 찾아가고 당대표도 찾아가고 사무총장도 찾아가고 밤중에도 찾아가고 만나기를 안 만나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을 갖고 가서 자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하자. 싸우더라도 국회는 우리가 같이 해야 안 되겠냐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뭔가 진지한 걸 보여줘야지.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유쾌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사고가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산불, 지진 피해 추경이라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臨時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오늘 한 번 만나고 다 해결하시려고. 아닙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저 모양이니까 국정이 안 잡히잖아요. 그걸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가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겸손해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이제 사학법 반대 추경 때문에 근 60일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밖으로 끌고 나가고 할 때 내가 원내대표 됐을 때 국회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여당이 양보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제가 울산에 가서 이제 울산 국회의원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나 노무현입니다 이래요. 누구요? 그러니까 나 노무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대통령께서 밤중에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하고 아침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 이제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인데 서울에 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제 의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하고 밥 먹자는데 가야지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올라와서 과문에서 이제 24시간 목욕탕 한 대 거기서 자고 자세하다. 아침에 이제 청와대를 갔어요. 관저에 가니까 김한길 대표가 딱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내대표들 모아서 식사하시는구나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무현 대표 딱 그러더라고. 김한길 대표를 보고 김 대표님 이번에 사학법 관계는요 이재호 대표 손 들어주시죠.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얼굴색이 딱 변하잖아요. 변하더니만 대통령님 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당이 내 말 들었나요? 웃으면서 조걸 아시니까 이제 김한길 대표는 이제 뒷말이 없죠.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손 들어주라는데 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아침을 먹고 김한길 대표가 먼저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보고 이 대표님 들어왔는데 경례나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관사에 방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요 방은 누구누구하고 삼겹살 구워 먹던 바이고 요 방은 누구누구하고 뭐 먹던 바이고 손 다 저를 안내를 다 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 청와대 뒷산 가운데 산책로가 있더라고. 산책로를 쭉 돌면서 근 1시간가량을 청와대 경례를 설명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남산도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돌아와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야당 손을 들어주라 그랬다. 나 보고를 했는데 김한길 대표는 가서 보고하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내가 김한길 대표 보고 김 대표 내하고 등산이나 갑시다. 그래서 김 대표를 손을 끌고 북한산 대동문까지 둘이서 산행을 한 거예요. 하면서 협상안을 놓고 대통령 체면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양보하겠다. 내가 딱 먼저 제시했지.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선배님이 그 정도 양보하겠다면 좋습니다. 합의합시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서 이제 둘이가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갖고 이제 그때 이제 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였는데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가 뭐라 그러니까 내인데 맡기십시오. 원내대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장외투쟁 중단하고 복귀한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판이 이 정도 되면 야당 원내대표를 부르든지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야말로 소주를 한잔 하든지 아침을 먹으면서 자 여당의 사정 이런데 자 이 정도 뭐 하자고 대통령의 중재를 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60일 동안 국회가 정지된 상태에서 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학법을 결국 포기한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4대 학법이라고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들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아무튼 거죠. 여기서 방점은 대통령이 나섰다는 거죠. 바로 그 점. 그러니까 나설 시점이 어려운 고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꼭 5당 대표를 한꺼번에 만나십니까? 한 사람씩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시든지 조찬을 하시든지 1대1 설득이 필요하지. 여야정 협의체 만들었다 해놓고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을 가시면서 홍준표 대표를 한번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2시간 있다가 내일 홍준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야당 대표면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설사 반대한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것은 최소한 이런 건설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깽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1대1로 더 해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야당들도 좀 금도를 지키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의 길을 걷겠다며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민생투쟁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가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선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건강하셔야만이 민생투쟁 대장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건강 살리시고 저는 지금 썩었으니까 국회에서 사투 다 내버려요. 하나만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민들의 격려를 받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백팩을 메고 택시와 지하철, 버스를 타며 부산을 종횡무진한 황 대표는 19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돌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투톱인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각 장외와 원내에서 민생과 안보를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왜 출정식을 부산에서 했을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주에 호남에 가서 물세례 받고 와서 왜 부산에서 시작을 했을까? 그건 전략적 포석이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 누가 일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은 지난주에 호남에 가서 물세례 받고 와서 왜 부산에서 시작을 했을까? 그건 전략적 포석이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 누가 일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은 그건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예요? PK예요. 부울경이에요. 근데 거기를 회복하겠다. 부산서부터 시작한 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제 YS 거제 생가 가서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PK 민심 다 잡는 거. TK야 이제 뭐 확실하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투쟁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민생의 진짜 어려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장사 안 되고 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 판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쟁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그거는 당으로서도 좋지 않고 황 대표로도 좋지 않고 원내대표는 싸움판이 국회에 있어야지. 싸움판이 벌어지면 어떻게든지 여당 잡고 자 우리 여기까지 양보할 때는 당신네들도 좀 양보해서 우리 야당에 좀 명분도 줘야 되지 않냐. 진짜 X면 맞는 것 같아. X면. 그 원내대표는 여당 바지가래도 붙들고
해야지. 21세기 네. 야당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근데 삭발해도 머리는 길고 네. 단식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의원직 사퇴선에서 국회의원 본 사람 한일회담 이후 없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예. 석기 시대 정치를 하는 거야. 만약 내가 황교안 대표라고 하면은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면은 과거 이재호 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그러고 다녔어요. 배낭 하나 메고 네. 비서 하나 데리고 네. 재래시장이나 농촌 모내기 하는 데나 찾아다니면서 한번 들어보고 네. 실상을 보고 광주에 와서도 5.18 희생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정치에 반영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장애투쟁의 상징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제가. 이분은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비등화시켜놓고 순간적으로 빠져서 장애투쟁을 세게 하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회군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내 조문 시켜갖고 회군할 걸 다 지시해놓고 할 테니까 빨리 협상해서 그렇죠. 이게 다 해놓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도배라는 게. 그런데 둘이 다 집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살림은 누가 하냐고. 86그룹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내년 총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힌 김태년 의원을 76대 49, 27표 차로 꺾었습니다. 강력한 그 통합을 이루고 그것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친문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출신 인사가 출마하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은 80년대 운동권 그룹의 맏형이라 불리는데요.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저하고 제일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정치 선비라고 부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데 운동권이면서도 역대 4기 원내대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편향된 사람은 의원들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인영 의원이 성품 그대로 네. 합리적이고 대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인물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문제는 뭐냐? 청와대에서 신임 원내대표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줄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요. 이인영이라면은 나름대로 이 꽉 막힌 거를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고 또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차단시켜버리면요 못해요.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이인영도 2대째 계급장 떼고 싸워볼까 이러면 어떡하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인영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태 의원이 의견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급장 떼고 싸워봅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취임 2주년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문재인 정부의 5자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니 지금 재밌는 게 지금 질문이 바로 답이에요. 5자로 얘기하는데 고군분투 중. 진짜로 고군분투 중. 제가 할게요. 경제 살려라. 경제 살려라. 좀 잘하세요.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이것을 더 강화하는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니까 이제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걸 쏘면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신통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게도 또 정부도 기업도 재정이 건전해지는 쪽의 방향 그 틀의 경제정책 펼쳐주기를 매우 기원합니다. 미스트롯 송가인처럼 다시 힘을 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굳건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협력하겠습니다.